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갈 데 없는 남자 행근택입니다. 네,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김준우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왜 평소에 안 쓰던 헤드폰을 다 지금 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아주 특별한 분과의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 특성상 전화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 헤드폰을 써야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헤드폰을 살짝 껴봤는데, 김 변호사님, 네, 뭐 아주 특별한 메일을 하나 받으셨다고요? 네, 저는 처음에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네, 월요일인가 출근해가지고 회사 메일을 열어봤는데, 예.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해서 이거 무슨 외국인이 갑자기 메일을 왔더니 정치인싸 팬이라고. 그래서 구글링을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못 찾아서 이제 막 찾다가 회사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팬이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야,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네. 그럼 외국 분이시라는 거죠? 네네. 영국에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긴급히 연락을 드려서 도대체 뭐 어떤 분이고 어떻게 정치인사를 알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크 토마스 선생님이신데요. 저 혹시 들리시나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본인 소개를 짧게 좀 해주신다면요. 네네. 제 이름은 마크 토마스입니다. 영국에서 왔고요. 예. 지금 도봉구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좀 찾아봤더니 기사 제목이 네네. 국내 첫 외국인 교생 선생님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네네. 예,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왔었어요. 2001년이면 뭐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21년 전에 왔어요. 야. 그동안 몇 번 집에 갔다 왔는데 이제 네. 총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정도. 네. 아니, 김준우 변호사님께 메일까지 주셨는데 두 분 직접 이렇게 목소리로 얘기하신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 영광이죠. 예. 저희 정치인싸도 언젠가 꼭 영국 가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저희 되게 궁금한 게 저희 네. 이렇게 좋아해 주신 분들 많습니다만은, 아니, 네. 외국인 분이 메일을 주셨다니까 저희 제작진도 너무 다 신기하고 저도 그런데 어떤 계기로 정치인싸를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네. 제가 최근에 좀 고급 한국어 공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예. 좀 자주 시사 프로그램하고 뉴스 보면서 듣기 실력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자주 보고 특별히 뉴스데스크, 시선 집중 이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옛날부터 많이 봤었는데 예. 최근에 설전 보면서 장성철 교수님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 정치인사를 보고 한번 볼까 했는데 되게 상쾌하고 약간 친구들처럼 대화하고 정치에 대해서 대화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계속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그럼 제 장성철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제가 좀 약간 가슴 한켠이 좀 찔린 게 고급 한국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저희 방송이 한국어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알게 된 한국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솔직히 잘 안 사용하는 단어도 많이 배워서 사전에 찾으면서 사전에 안 나온 거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윤핵관. 네, 윤핵관 무슨 말인지 네이버에도 사전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갈라치기란 말도 많이 들었어요. 갈라치기. 고급지진 않지만. 그런데요. 사전에는 없는 단어다. 요 말씀은 같네요. 되게 공감이 가는데, 아니 그래도 저희 정치인싸 팬이라고 해주셨으니까 다른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이 점은 참 좋고 이 점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요렇게 좀 이렇게 충고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솔직히 앞에 있는 멘트처럼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해서 너무 좋아요, 그 프로그램. 그리고 5분이 약간 궁합이 잘 돼서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저희 5명이 사실 다 뭐 고맙습니다. 방송용 친분입니다. 네. 정말 진짜 성격이 너무 좋은 분들 같아요. 예. 성격도 좋고 진짜 같고 그리고 하나 바꿔야 되는 거 있으면 중요해요. 그거 허이드 아나운서가 정말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저 잘생겼는데 근데 너무 바른 이미지니까 좀 또 카리스마 있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 약간, 있게. 그치. 이분들이 이상한 얘기할 때 제가 바로바로 끊어버리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출연진 조금 더 조련할 수 있으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마크 씨에게 한국에 제법 오래 계셨고 2001년부터 어쨌든 오며 가며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한국 정치를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를 보면서 이건 좀 아쉽더라. 요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와, 그거 외국인으로서 좀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영국 정치도 좀 만만치 않아요.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근데 한국 정치는 뭐 하나라고 해야 된다면 그 당선 앞에 그 네거티브 공세가 좀 너무 많았어요. 그거 그 정책보다 약간 네거티브도 많이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좀 네거티브 때문에 좀 알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아유 뭐 토마스 님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영국 분들께도 한국 홍보할 때 정치인사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네 분과도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그 와중에 천하람 변호사만 땡큐 한 거 봐.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주신 마크 토마스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 일요일 방송에 뭘 자꾸 광고를 듣고 오냐 그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 라디오로도 나갑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결국 통과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천신만고 끝에 통과를 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까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본회의 시간을 2시간 연기를 요청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심사숙고 끝에 결국 인준에 동의를 해준 건데 확실히 좀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자들이 좀 인준을 동의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결정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허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발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아? 방해하려고 그래?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을 분명히 인식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준안 처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리 깜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다른 판단은 있었는데 그래도 첫 출범이니까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민심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저는 그냥 지도부가 저희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좀 반대인데 의원 여러분 좀 자유투표 하시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것은 좀 의외였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인준될 거라고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 오후 5시 만났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 오시는 그러니까 평택에 일정하는 시간이랑 같은 시간으로 잡았을 때부터 이거는 인준할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정상 뭐 약간 외교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총리를 부결시킨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은 이게 일부러 좀 바이든 대통령 오는 시간 맞춰서 본회의도 연기하고 그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 방안만 뉴스에 나오는 거를 조금 막고 그러면서 동시에 협치하는
하겠다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시간도 이렇게 잡은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식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뭐 나름대로 미리 민주당 지도부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빼고 뭐 전략회의 같은 거 했다고 하는데 예. 거기서 이런 시나리오를 좀 정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은 현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유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 뭐 장 교수님 말씀 들으시고 이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과연 그러면 이제 이 결정이 민주당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분석까지도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이너스는 막았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수세적인 입장입니다. 예. 뭐 말씀 다 두 분 하셨지만 일단 임기 초반이고 선거 구도 자체가 불리한 구도죠. 지금. 그렇죠. 예, 구도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왔지만 아마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풀릴 가능성이 조만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봐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어제 4시 그 의원총회가 연기된다고 했을 때 금요일. 약간, 예. 금요일 날 예. 찬성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이 느낌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연기를 들으셨을 때 들었을 때 예. 왜냐면 저도 그때 방송하고 있었는데 나 그 오영만 대변인인가 누가 네. 나와서 어쨌든 연기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이게 좀 부결쪽이 많다. 그리고 후보들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뭐 송영길 후보, 김동연 후보들은 좀 찬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조금 뭐 논란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결론이 오래 간다는 얘기는 반대쪽 그러니까 찬성 쪽 의견도 팽팽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보면 결론을 어쨌든 뭐 낸 거는 저도 자유투표보다는 결론 낸 건 잘했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결했다고 뭐 부결 쪽이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나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정당 지지율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뭐 20%대까지 그렇죠. 떨어졌죠. 그다음에 또 각 후보들 지지율도 붙었던 후보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뭐 충남이라는 이런 데도 그렇고 이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결로 가기는 어렵다. 부담스럽다. 네, 그렇게 봅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고 제가 네. 아까 여쭤보려 했던 이 효과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저는 뭐 효과부터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진짜 마이너스는 막았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2번이나 김앤장을 왔다 갔다 하는 회전문 인사가 네. 총리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적절치는 않지만 김앤장 출신 사람을 문재인 정부라고 안 썼냐 뭐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신현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지만 김앤장 갔다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차제 우리 사회에 좀 문제긴 한데 그것만으로 낙마를 딱 단정짓기에는 뭔가 좀 가르기가 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 뭘 했느냐와 관련해서 뭐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을 못 찾은 상황에서라면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를 어쨌든 했던 분이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초대 총리라고 해서 꼭 낙마 못 시킬 바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낙마까지 이르기 좀 어려웠고 그렇다면 더 길어질 경우 발목 잡기 여론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분들이 어쨌든 정권 초기에 좀 잘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라 이런 민심이 또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 결정을 민주당이 뭐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이럴 때까지도 사실 선의의 문제였거든요. 정호영 장관을 안 내렸는데 우리가 이걸 해줘야 돼? 예를 들어 이런 협치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자존심을 조금 더 대통령께서 세우신 것 같고 이쯤 됐으면 정호영 장관만 내릴 게 아니라 윤재순 비서관이라든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인선에서 조금 더 내려서 많죠, 지금. 그런 협치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첫 총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국정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 카드로 사실 내세운 카드였다. 이 총리 후보자는 그게 이제 첫 주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나왔던 여러 의혹들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뭐 집 렌트 문제라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인준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강성 지지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이럴 거면 지금까지 시간만 끌고 결국 이렇게 인준해 줄 거면 뭐하러 시간만 끌었냐 이렇게 오히려 비판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쪽 여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당 게시판은 엄청 난리가 났죠. 탈당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그래도 뭐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후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사실은 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있을 수 있는 거라
저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개인적으로 뭐 찬성하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문제를 지금까지 지연시킨 것 자체가 좀 적절한 선택이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한동훈하고 한덕수, 정호영 뭐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예. 우리가 거래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거가 민주당의 좀 실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 날에 예. 조금 강력한 지지층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혼날 때는 혼나봐라. 좀 실망이다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근데 이게 마음이. 참 그 진퇴양난인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끝까지 인준을 부결을 시켰으면 아마 이제 나머지 지금 인준은 그래도 해주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원래 우리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안고 가기엔 이건 부결로 가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여기를 다 놓칠 것 같고 그러니까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상황이긴 대통령 했어요. 혹은 대통령실의 여당 측의 신여당 측의 버티기가 성공한 거죠. 민주당이 끝까지 안 해줄 생각이었던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 낙마하면 그때 이제 협치의 모습으로 인준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원래 문법대로 하면 정호영 후보자가 아직도 후보자인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속 버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 입장은 총리 내리면 뭐 누구 한두 명 더 생각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공수가 바뀐 바뀐 사실 기존 문법을 파괴하다 보니까 꼬인 거죠 민주당이. 하지만 민주당이 원내 전략 그리고 선거 전략 이런 부분에서 이른바 전략이 좀 잘 안 보인다. 뭐 이제 개인 플레이 뭐 이재명 고문의 뭐 선대위원장 개인 플레이 이런 거는 보이는데 전반적인 선거를 끌고 가는 구도나 뭐 공천의 그림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조타수가 없어 보인다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두 가지 정도에서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죠. 발목 잡기 프레임에 안 걸리려면은 본인들이 견제를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로 아마 이제 박완주 의원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는 견제를 할 자격이 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 청문회를 비롯해서 여러 청문회에서 좀 굉장히 큰 미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견제를 할 능력이 있냐라는 부분에도 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총리 인준까지 미루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발목 잡기 프레임에 바로 걸려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부도 다른 선택은 없었던 것 같고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이상한 걸 하나 했어요. 그 본회의에서. 생뚱맞게 갑자기 저희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죠. 징계를 갑자기 했거든요. 이거는 뭐 저도 저희 당 의원들 뭐 얘기하고 했는데 야 설마 하겠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그 민주당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윤미향, 뭐 박완주, 뭐 최강욱 이런 분들도 당하고 있지 않은 징계 국회 공식 징계를 그냥 자기들끼리 밀어붙여서 해버린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거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달래지지도 않고 굉장히 이상한 설레만 하나 만든 거죠. 김기현 전 원내대표한테는 엄청나게 큰 선물이죠. 지금 당대표 나가려고 그러고 지도자로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나는 민주당에게 당했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켜준 뭐 그런 거죠 사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우리가 책임 있는 야당이야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의미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냥 정호영 좀 부적절한 사람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고 뒷감당 책임 한번 져 보세요. 이런 접근 방법이 옳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그 대선 직후에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해줄 테니까 한번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장관 후보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진즉 사퇴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인 반감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다. 이건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 거예요. 후보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낙마라는 게 이제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취하기 마련인데 그럼 어떻게 오늘까지 이제 주말이니까 뭐 사실 많은 분들 아시지만 일요일은 녹음 방송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자진 사퇴를 하셨을 수도 있고 다 감안하고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안에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뉴스가 바이든 윤석열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 출국하고 출국하고 네.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초 정도에나 괜히 영국인 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바이든 윤석열 이 정상회담에 뉴스에 묻혀서. 묻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슬쩍 주말에 먼저 그럴 자진 수도 있죠. 사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로 덮는. 네. 어쨌든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정호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예.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쓱 붙여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에? 그래요? 왜냐면 사퇴할 거면 진작에 했겠죠. 지금 뭐 벌써 한 달 이상 됐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안 교육부총리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분 그렇게 안 해요. 남은 거라 물론 이제 다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다 사퇴할 거라고 보는데 그랬으면 아마 진작에 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도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을 끝까지 아마 밀고 갈 것 같다. 아니 일단 총리 인준이 아쉬운 거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총리 인준 때문에 뭐 사퇴하느니 마느니 이랬는데 총리인이 됐으니까 예, 이제 아쉬울 예. 거 없잖아요. 그럼 뭐 그냥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청와대에 있던 이 누구죠? 그 뭐 성문 뭐 관련됐던 분도 보면 윤재순? 그렇죠. 윤재순. 예. 그대로 그냥 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일주일 동안 취재해 와가지고 예. 다음 주에 정치인사에서 확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은 그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좀 보일 테니까 과연 이제 그 사이에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할지 안 할지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된다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렇죠. 예. 협치는 무슨 이러면서 이제 할 말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가장 큰 카드가 두 개였습니다. 총리 후보자 그리고 아마 이분은 무조건 임명 강행이다라고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예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사실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예, 임명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하루 만에 협치를 깬 것이다. 뭐 이렇게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긴 했는데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과연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강행을 할 것이다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정된 수순이었죠. 예, 자 저희가 그럼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관 취임식 영상을 찾아보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뉴스 화면으로나 이렇게 좀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요새는. 그렇죠. 예. 근데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후보자 때부터 초미의 관심사였기 네, 때문에 아니 근데 현충원 가는 것도 생중계, 취임식도 생중계, 네. 이거는 좀 이례적이었죠. 어쨌든 이 취임식 영상이 그 100만 뷰가 넘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지명이 됐을 때 예. 세자 책봉된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도 많이 사실 있었잖아요. 뭐 소통용 얘기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될 거야라는 그런 인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보라든지 예. 저분의 여러 가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더해서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찐이다. 그러니까 약간 제대로 된 엘리트에 대한 그 대중들의 갈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원서판이 다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잘한다라는 면에서 되게 것 같아. 그래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튼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오랜만에 나타난 빠지는 데 없는 진정한 엘리트 아니냐. 약간 이회창, 유승민 이후로. 물론 뭐 이준석 대표도 하버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막 그렇게 엄청 엘리트 이런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네. 그건 뭐 저는 제 판단은 아니니까요. 그래요?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선을 그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늘 천하람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이준석 대표와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아니야 뭔가 이렇게 숨기는 분위기가 막 엄청 예. 엘리트 같고 이런 느낌 좀 아닌 것 같은 제 느낌에는 뭐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저희 지지층에서는 어떤 능력 있고 유능한 보수 진영의 인물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서 관심이 높은 되게 재밌는 현상 같아요.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으면 현재 많다고 알려진 국민의힘의 그
차기 대선 후보가 예. 그리고 이번 새 내각의 그 장관들이 신원사판이 나머지는 다 안 되고 정치적 청량감이 없으며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뉴페이스에 대한 갈망도 같이 엮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두 분은 차마 표현할 수 없지만 저에겐 이 정도의 표현의 자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풀이 엄청 많죠. 예. 네, 풀이 넓다고 해서 꼭 이렇게 뾰족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아유, 그래서 오세훈도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다 뭐랄까요 착종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저는 법무부 장관 하고 그다음 출마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차기 대선 후보로 손색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보수층에 좀 열망이 있는 건 되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앞으로 좀 잘 민주당이든 어디 뭐 시민사회에서도 좀 되게 잘 다뤄야 될 것 같다. 뭐 다룬다는 표현 좀 부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견제를 날리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마치처럼 뭐 그동안도 계속 뭐 사실 검찰에 있으면서 본인의 입장을 계속 입장문으로 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거의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백이었죠. 믿는 백이 있으니까 사실 검찰 내에서 어디 뭐 좌천됐다 해서 내가 좌천당했습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막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사실 규정상 다 위배되는데 그 정도 이제 어쨌든 영향력이 있었던 거고 예.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인재처럼 나타난 거잖아요. 최측근. 어쨌든 지금 여의도에 정치 있던 사람들보다 한참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 여의도 와서 지금 윤핵관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뭐 제가 보기에 이 지금 한동훈 장관보다는 한 10걸음 이상 뒤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경, 뭐 스카프, 뭐 옷 이런 거 다 이제 관심을 끌만한 요소도 있고 답변도 사실 정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네. 이제 기존에 본인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정에서는 할 만한 답변들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근데 정치적으로 과연 성공할 거냐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임기 초에는 이렇게 뭐 소통령 2인자 이런 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말에 가면 그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은 당내에서도 사실 자리를 잘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경쟁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힘이 이제 중반 넘어가면 빠지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한동훈 뭐 장관도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죠.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이거든요. 그거를 넘길 수 있겠느냐. 저는 예. 뭐 거기에 달렸다고 약간 보는데. 김종필 박철원 계보로 보시는군요. 약간 이제 그런 게 많죠. 그 어디나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이 더 키워주지만 않는다면은 예. 그냥 무난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채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화제가 된 거는 딴 것보다도 민주당에서 이제 약간 그 짤짤이 듀오죠. 원래 최강욱, 김남국 또 요새 이수진 의원 뭐 이런 예. 분들이 이제 체급을 굉장히 높여줬고 최근에 김한정 의원이나 뭐 고민정 의원과의 영상 이런 것도 보면 막 200만 뷰 가까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해주니까 체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민주당이라면 당분간 한동훈 장관한테 별로 관심 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엄청 화날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왜 사전선거 운동 해주냐고.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검찰을 가장 이제 이끄는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네. 예.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첫 이제 검찰 인사가 당연히 뭐 했는데요. 그 많은 그런 질문들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뭐 장관은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서 뭐 검찰 인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 윤석열 사단의 대거 복귀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른 의견들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을 거예요. 예정된. 검사들이 예. 사실은 특히 평검사들이 이 부분을 사실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분들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대 때부터 예. 내부에 좀 불편한 기색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는 이제 검사들이 선배 이게 검찰 개혁이야? 이게 문재인표 검찰 개혁이야? 인사 원칙 개박살 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님들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윤석열 사단의 그 인사에 대한 그립감이 되게 세거든요. 검사들이 다 이제 인정해요. 그 사람들 일 잘해. 근데
너무 깨진다. 너무 이른바 특수통이 그렇죠. 모든 주요 요직을 다 이렇게 가져가면 예. 그게 사실 검찰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1 이하인데 그리고 이제 공안통도 이제 없고 사실은 뭐 나머지 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내부에서의 엘리트 그룹과 아닌 그룹 간에 확 이렇게 나뉘고 그럼 한번 그 라인에 이렇게 드는 그게 법원처럼 무슨 성적순도 아니고 약간 발탁성 인사가 되게 세거든요. 예, 예. 검사 조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뭐 하나하나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검찰 조직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평검사한테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예. 그 일단 저는 방금 김준호 변호사님 하신 얘기에 더해서 저는 이게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부터 좀 의문이에요.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사단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인사를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를 수사하는 거에는 매우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정말 그 전국의 소문난 특수통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주요 지검 뭐 검찰청 이런 데 싹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면서 뭐 원래부터 알고 지냈겠지만 이게 뭔가 사단 같이 묶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국 장관 수사 이래로 이제 일 잘하는 사람, 수사 잘하는 사람은 본인들도 수사할 것 같으니까 어디 막 멀리 다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제 요직에 갖다 박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듣는 실력 없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이제 빼고 그다음에 기존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받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넣는 뭐 그런 인사였다 봐야죠. 저는 이번에는. 저거는 조금 약간 그 명예훼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검사들 일 못하는 검사로 이렇게 명예훼손적 성격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일 잘한다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건 뭐 저의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네, 그렇게 좀 얘기하는 적절치 않고 그 당시 인사도 듣고 제가 드릴게요.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이거 특수수사 해야 되니까 그 파견으로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이제 의중이 이제 민정에서 어느 정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수용했던 거라서 거기에서 100% 무슨 문재인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사실 물론 최종 인사를 낸 거는 법무부 장관이 내는 거였지만 네. 그 부분은 약간 좀 저렇게 묘사하면 사실관계를 약간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문재인 사단의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뭐 조국 추미애 사단 그 말도 사실은 뭐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장관 한두 번 했다도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아마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한 25기에서 한 32기 사이에 예. 부장 이상급 중에 따지면 한 40명 가까이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중앙지검장이나 그 전에 뭐 특검이라든지 같이 했던 사람, 중앙지검에 있었던 사람, 검찰총장한테 옆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되게 많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검찰도 뭐 공안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지만 형사부가 뭐 한 80~90%고 예. 기획 보통 이제 대검이나 뭐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 공안은 뭐 아시다시피 선거나 이제 뭐 간첩장관 사건인데 노동이나 그다음에 특수인데 대부분 이제 이분들은 다 특수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특수부가 해봐야 한 10분의 1 안 될 거예요. 전체 2,000명 중에. 그러면 사실은 다른 분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된 분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같이 뭐 근무에 했던 인연이 있거나 그런 따진다 본다 그러면 그렇게 절차를 중시하던 분이 뭐 검찰 인사위도 그냥 패싱한 거고 뭐 그게 뭐 자문기구로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도 없거든요. 원래 예. 그 전에 검찰총장 얘기 그렇게 안 듣고 뭐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하냐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총장이 공석인데 임명되자마자 바로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또 뭐 그냥 문자로 전화로 통보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이거는 뭐 다분히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안 지켰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으로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모든 언론에서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핵심 요직들이 지금 공적인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줄 만한 분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구심점으로 해서 예. 같이 인연이 있는 분들이 청와대 비서관이 6분이 계십니다. 검찰 출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의 핵심적인 요직은 다 그런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인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연 이런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움직여지는 이너서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상대 진영의 우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그런 하고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프레임 때문에 앞으로 4~5개월 동안 나라가 되게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전 정권과 관련해서 여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예.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 야당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공격을 방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프레임의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은 뭐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그 검찰 고위급 인사 정도 되면 서로 근무연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도 고위급으로 가면 이렇게 몇 명 안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사하는 풀이라는 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간부 인사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 지금은 굉장히 고위 간부 인사를 한 거고 아마 고위 간부 중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발탁이 되든 안 되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의 인사를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친정 체제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관이 코드 인사라고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같이 겪어보고 실력이 인정되고 자기와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 뽑아 쓰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코드 인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연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정권을 잡았으면 자기들과 함께 옛날에 일했던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같이 일했다라는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정서적인 동질감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정농단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밝혀가지고 박근혜 정권, 박근혜 탄핵시켰어. 예. 처벌했어. 이러한 유대감과 야 문재인 정권 수사하려고 했다가 우리 다 좌천됐잖아. 우리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라는 정서적인 동질감이 있거든요. 이러한 감정상의 문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좀 나올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 인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정권 수사를 위한 포석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이제 캐비닛 수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묵혀놨다가 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이제 꺼내서 검찰이 수사라는 걸 이제 캐비닛 수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영화 그 더킹이었던가요?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뭐 좀 과장되긴 했겠습니다만은 영화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백운규 전 장관 뭐 그 학교랑 이제 자택 다 압수수색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다가 이제 뭐 옵티머스 사모펀드 뭐 이제 이런 재수사 가능성 라임 자산운용 사건까지 뭐 여러 가지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럼 도이치모터스도 해야지 뭐 이렇게 당연히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딱 그대로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로 그 공격이 들어가면 아니 그럼 그것도 같이 해야지.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 후보자한테 그 질문도 갔었고요. 뭐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똑같이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조금 커질까요? 그런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뭐 항상 뭐 검찰공화 얘기할 때부터 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밑에서 수사를 실제 담당하던 사람이 장관이 됐기 때문에 뭐 민정수석 필요 없을 것이고 검찰총장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거의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인사도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뭐 같이 이제 수사를 받던 사람들, 수사를 하던 사람들을 다 요직에 앉히면 그 자체로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성공 모델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치로 진입하고 그게 또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검찰에서 있을 때 하고 이거를 정치에까지 이 수사라든지 이걸로 계속 정치 예를 지금 여소야대도 아마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는 또 뭐 산 정권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장 이제 뭐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미 한물 간 죽은 정권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과거 정권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검찰식 정치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 뭐 어느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속 해왔고 그리고
특수보검사나 이런 분들은 특징이 본인들이 어쨌든 나라를 살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정치화 시켜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검사는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싸우는 건 정치인의 역할이죠. 그 지금 보면 제가 문재인 정부 조국 장관 이후에 검사들 특히 고위층 검사들이 무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거예요. 이걸 3년을 묵힐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거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검사는 정권 눈치를 보는 순간 본인이 수사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무능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검사입니까? 무능한 검사들은 이제 쳐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검사들의 덫에 빠져서 진척이 안 되던 수사들을 진행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민주당 사람이 됐든 뭐 국민의힘 사람이 됐든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현 변호사님이 성공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성공 모델은 결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나쁜 놈은 잡아들여라 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긴장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찐이다. 저는 오히려 저런 야당 탄압 프레임 이런 게 싫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저는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워낙 이제 기소를 하면 90% 이상 유죄가 나오니까 예. 기소가 되면 이제 성공한 수사다. 검찰이 어지간하면 했겠다. 근데 또 달리 볼 필요도 있어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남부지검의 증권 합수단을 부활했습니다. 예. 합수단이 해체되기 전에 이유정 변호사를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 기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2심까지 무죄 나왔습니다. 네. 여의도 합수단은 유능했습니까? 한동훈 검사가 수사 주도했던 사법농단. 어쨌든 직권남용 상당히 무죄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유능합니까? 약간 여러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백운규 장관 관련해서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어요. 예. 그래서 일정 정도 속도 조절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완전히 전부 다 수사를 놓거나 기소를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때 기소를 하면 뭐 다 유능한 거고 그 나중에 무죄 나온 건데 몇 년 후고 기소한 다음에 승진하고 무죄는 나중에 나오고 우병우 수석도 엄청 무죄 많이 나왔어요. 그럼 무리한 수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그 당시에 기소를 잘했다 했다 이거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유죄 나온 사건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죄 다 나온 마찬가지 것만 놓고 이야기인데,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 이건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검찰 권력이 기소권과 불기소권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치 우리 언론에서 기소가 된 사안을 유죄가 된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들이 많은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해도 왜 그거밖에 못했어? 못하면은 왜 너희들 또 왜 봐주기 수사했어? 이럴 예. 것 같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좀 발의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좀 받아들여가지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거 발의하기도 받기도 이거- 쉽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도 엄청 오래 수사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솔직히 이거. 그리고 그 윗선에서 그 실무팀에서 무혐의 하자는 걸 계속 뭉갰는데. 자, 제가 요 얘기는 생각보다 지금 너무 길어져 갖고 그러니까 딱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장 교수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다른 이야기도 할 게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다음 주에 사전 투표 있습니다. 네. 그거부터 좀 얘기하고 가죠. 사전 투표 예상해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요런 진행하라고 우리 그 마크 선생님이 저한테 한 27%로 예상을 해봅니다. 27%? 네. 사전 투표가 이틀이잖아요. 27일, 28일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저거 눌러. 네. 장 교수님 27%. 네. 예. 저는 25%. 25%. 저는 약간 이번에 흐름이 민주당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전 투표를 좀 그런 덜 얘기 하지 하시지 않을까. 말라고 민주당 그 지지자분들이 그런 얘기 듣고 화나가지고 투표장에 나오신다고요. 제 말 듣고 뭐 얼마나 화나시겠습니까? 제가 당 대표도 아니고. 몇 프로 나오실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은? 저는 뭐 한 20%. 20%.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틀이나 하고 하는데. 그러겠네. 아니 근데 고치면 안 돼요? 25%. 25요? 네. 제가 제일 높이 잡을게요. 30으로. 정말요? 네. 김준우 변호사님 30%. 네, 30%. 네, 의외로 6월 1일 날 놀러 가려고. 6월 하긴 1일에. 요새 날씨가 예. 좋으니까. 근데 그래요. 그러면 총 투표율은 대략 어느 정도 보실까요?
60%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가 어쨌든 25에서 27, 30까지도 이렇게도 보시는군요. 네, 네.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하긴 지난 대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36% 정도 네. 됐었죠. 지방선거 투표율 37%. 추이를 보면은요, 사전 투표가 정착을 된 이후에는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2010년에 54, 2014년에 56, 2018년에 60 이렇거든요. 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아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 실망한 분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니, 그런 얘기 하지 40대. 말라며요. 저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분들이 조금 투표장에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과 전망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60%대. 네, 60% 내외. 뭐 지난번에도 사실은 60% 정도였잖아요. 네. 사전 투표까지 합쳐가지고. 60.2. 근데 지방선거가 사실은 그렇게 막 원래 투표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대선 직후에 열리는 거라서 저는 그래도 한 65% 정도 되지 않나요? 그래요? 65% 정도. 저도 뭐 그거 한 62, 3 정도 62, 이렇게 3. 생각하고 있는데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많은 국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 그럼요. 거니까. 예. 이거 잘 맞추면 뭐 줍니까? 일단은 6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저희는 아마 사전 투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하실 것 해야죠. 같은 게 6월 1일 날 당일 날 우리는 또 개표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분석 수준으로 우리 지금 개표방송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 공부 열심히 해 오시고요. 자, 일단은 다음 주에 장 교수님이 또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 오신다 그랬으니까 많이 탐문해. 특히 이제 그 장관 후보자, 특히 그 복지부 네, 정호영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넘었네요. 자, 네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